네, 이어서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료라고 하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매도인 할 일 하고 매수인 할 일 하고 물품 안전하게 도착하고 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그러면 모두 다 해피하고 모두 다 윈윈이고 뭐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건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이 계약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계약 불이행이 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CISG를 공부할 때 뭐 본질적 계약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그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특정 이행 청구나 뭐 독촉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강제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계약 해제의 문제, 계약 이 자체의 어떤 소멸이라든지 계약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면책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위반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어떤 계약 위반이란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 계약 불이행,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맞는 표현이고요. 그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의도라기보다는 뭐 고의로 저지른 계약 불이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할 frustration이나 포스 메저 불가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을 좀 유형을 나눠보면 이행 해태, 이행 불능, 이행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 해태라고 하는 거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게 약간 좀 악성이죠. 의도가 좀 있는. 자, 이행 불능. 이거는 기책 여부하고는 조금 무관하면서도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 기간 도래 전에 이행을 당사자가 나 안 해 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 좀 계약을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그런 어떤 문제 소지가 좀 충분히 다분히 있죠. 자, 한국법상 이행 지체도 있어요. 이행 지체. 요거는 느긋한 거죠. 이행을 해야 되는 때가 도래했는데 이행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행 지체는 이행을 해야 되는 기간, 시일, 기한 이런 것들이 도래하고 당사자가 그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행 지체는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랑 할 수가 있음에도 그 날짜가 도래했음에도 안 하는 건 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이것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거나 어떤 당복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지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이행이 늦어진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것도 그 사안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계약 해지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금전의 경우에는 제때 돈을 안 주고 늦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행 지체가. 당연히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SG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추가 기간을 주고 추가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때는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추가 기간 설정과 관련된 어떤 구제책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행 불능이 있어요. 이행 불능은 좀 나눠보면 기책 사유가 있어서 할 수 없다와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할 수 없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그 계약 내용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나한테 원인이 나에게 잘못이 있는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그 부분만 이행 불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책임과 나한테 어떤 원인과 그런 것들이 없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그 불가항력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불가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발적 이행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후발적 이행 불능은 어떤 계약 성립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이행 불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그래서 중요하죠.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 이행 불능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행 불능이 발생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뭐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데 그 관계를 뭐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책임, 당사자의 원인, 당사자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책임 있는 이유에 의해서 어떤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불능에 되었을 때는 계약 해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책으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됐다면 그 기책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느 당사자의 기책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쳤을 때 그 반대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책으로 인해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불완전 이행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 처음부터 그럼 좀 제대로 해야지 할 거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근데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대표적인 유형으로 뭔가 물건을 가져다 주긴 줬는데 뭐 하자 있는 거 갖다 줬다거나 뭐 이행 방법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뭐 이렇게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불완전 이행에 해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그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것이 그 추가적 이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추가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걸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불완전 이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통제하거나 고지하거나 최고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이행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까지도 논의할 수 있고요. 추가적 이행이 가능해요. 뭔가 이걸 하자를 보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CISG에서 얘기했던 하자 보완권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법에서는 이 이행 지체에 관해서 해결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예, 최고한다는 말이 better, best 이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상대방에게 법률 용어로서 독촉, 고지하는 걸 이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하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불완전 이행을 해결하세요라고 이행하는. 근데 그렇게 독촉하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거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은 이제 한국법의 기준이었고, 영국 물품매매법 SGA에서의 계약 위반의 개념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조건 위반이 있습니다. 조건 위반. 그리고 담보 책임 위반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CISG에서 봤던 본질적 계약 위반과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 뭐 요런 것들로 나눴던 것처럼, 근데 이제 CISG는 이게 이제 영미법을 뒤섞은 일종의 혼종인데, 영국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건 위반은 이것이 일종의 컨디션을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계약의 불이행 혹은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계약 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건 위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무역 계약의 법리를 얘기할 때 워런티, 담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담보 위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약의 코어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까지는 갈 수는 없고, 다만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담보책임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법에 의한 구분인데요. 미국법에 의한 구분은 계약 위반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불이행에 의한 계약 위반, 이행 거절에 의한 계약 위반, 불이행과 이행 거절을 동시에 수반한 계약 위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이행 시점에 따라서 예상적 위반이냐 현실적 위반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중차대한 문제냐 사소한 문제냐, 사소한 이행 혜택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리스테인먼트 기준으로 계약 위반을 구분을 해 본 것이고요. CISG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CISG에서도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는 없고,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추가기간 지정이라든지 하자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그것조차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렇지만 뭐 본질적이든 본질적이지 않든 일단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 위반의 개념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성립 후에 계약 당사자가 고의로 했거나 가실로 했거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요.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당사자들의 의지와 무관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로 인한 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원시적 이행 불능과 어떤 점에서 같으나,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놓고 봤을 때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계약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잘못, 당사자의 의지, 당사자들의 의도, 고의 가실 이런 부분과 연계된다라고 한다면, 프러스트레이션은 그런 당사자들의 기책이나 당사자들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의 불이행이라기보다는
계약 이행 불능, 계약 이행을 당사자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혹은 계약의 좌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프러스트레이션은 하나의 법리입니다. 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은 기존에 엄격한 영국 사람들이 법 같은 거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필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엄격성, 계약 이행의 엄격성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또 판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물밑에 있다가 결정적으로 전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야 계약은 지켜야지 어떻게든 뭐 축구 볼 때는 도저히 신사가 아닌 것 같지만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신사라면 젠틀맨 그렇죠? 매너 메이크 잇 맨. 약속을 지켜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가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뭐 제가 이번 학기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영국이 세계 경제, 세계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패권이 약화되는 것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운국이죠. 섬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해상 운송을 통해서 주요한 원자재나 생활 필수품들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만큼 해상 운송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의 민간 상선, 군인 상선, 뭐 군함이나 민간 상선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해상 보급로, 해상 운송로에 엄청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뭐 하려고 해도 잠수함 공격받아서 침몰하고 잠수함 공격받아서 침몰하고 사실 세계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해군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그런 문제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 2차 세계 대전의 경우에는 진짜 영국이 망할 뻔했어요. 잠수함 때문에, 독일 유보트 때문에. 뭐 그래서 1차 대전의 경우에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운송 중인 화물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선박의 침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 뭐 전쟁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거나 하는 것들이 당사자들이 절대 의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서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 영미법의 특징이긴 한데 이것이 뭐 어떤 특정한 법에 상법이나 뭐 이런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법리와 판례, 특히 판례법을 통해서 프러스트레이션 법리가 안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런 영국의 법리를 받아들여서 리스테인먼트와 미국 통일상법전 UCC에 이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사용하기보다는 뭐 impossibility 이런 용어나 프러스트레이션 이런 표현보다는 실행 불가능 impracticality, 뭐, capability, 뭐, 이런 되게 복잡한 영어를 써요. 뭐 사실 실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는 영어 단어긴 한데, 뭐, 그 좀 용어 자체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frustration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핵심만 놓고 보면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하는 단계에서 계약 이행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잘못 없이, 기책 사유 없이 목적물의 어떤 파괴, 불가항력적 상황 이런 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그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소멸하고 당사자들이 어떤 채권 채무가 있잖아요. 물건 보내줘야 되고 돈 보내줘야 되고, 그런 어떤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 이행 의무가 면책되는, 계약이 이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각국의 입법 예를 봐도 거의 비슷한 규정들입니다. 영국 SGA에서도 특정물에 관한 매매 합의가 성립한 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기 전에 물품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가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치를 할 때는 효력을 상실한다. 최근에 이제 SGA의 최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비현실성, 우발적 사건 발생이 비현실성이 있어야 어떤 당사자들의 이행 의무 면책, 계약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ISG에서는 당사자 의무 불이행이 자기 지배를 벗어나는 장애, 그 경우에 이제 의무 불이행 면책된다. 그 의무 불이행 면책과 관련해서 CISG에서도 규정이 있죠. 그리고 한국 민법에 있어서도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거래 관념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의 고의 가실 없이 불이행되는 거. 고의 가실이 없어야 된다. 당사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성립 요건의 공통점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볼 부분은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